한국인들은 감정적이라 투자에 어울리지 않아. 월스트리트 46층 유리창 너머로 맨해튼이 내려다 보인다. 하버드 출신 펀드 매니저 리처드 스털링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3명의 한국인 인턴을 내려다본다. 3개월 후 당신의 200억 달러 펀드가 파산할 거예요. 김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된다. 하하. 김치나 먹으면서 그런 꿈이나 꿔. 하지만 90일 후. 스털링 펀드 70% 폭락. 회사 파산 위기. 뉴스 속보가 터진다. 그리고 그 순간 3명의 한국인이 만든 새로운 투자 모델이 15%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이제 누가 감정적인지 보여드리죠. 잠깐.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한국인들이 월스트리트에서 벌인 통쾌한 복수극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이 경험한 차별과 극복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2008년 6월 인천국제공항. 김준호는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새벽 3시부터 남대문 시장에서 야식 장사를 하며 그의 학비를 댔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20년간 야근을 하며 가게를 꾸려왔다. 준호야, 거기 가서 기죽지 말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줘라.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다. 수십 년간 찬물에 담갔던 손, 무거운 냄비를 들었던 손. 그 손이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다. 엄마,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이제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도록.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24년간 가난과 싸워온 인생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한국의 대기업들은 그의 집안 배경을 탐탁지 않아 했다. 가난한 집 애들은 근성이 없다는 인사 담당자의 말을 우연히 들었을 때의 분노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애틀러스 캐퍼털 매너지먼트. 200억 달러를 운용하는 월스트리트의 중견 투자 회사. 전 세계에서 300명이 지원해 단 10명만 뽑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한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옆자리에 앉은 박상미도 비슷한 마음이었다. 연세대 통계학과에서 그녀는 항상 1등이었지만 교수들은 여자가 이런 걸 해서 뭐하나라며 그녀의 가능성을 무시했다. 취업박람회에서 한 회사 인사 담당자는 우리는 남자 직원을 선호합니다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엔 다를 거야. 미국은 실력으로 평가한다니까. 상미는 자신에게 다짐했다. 가방 속에는 자신이 개발한 독창적인 위험관리 모델이 들어있었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지만 이 모델이 언젠가 빛을 발할 거라고 믿었다. 세 번째 동행자 이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고려대 컴퓨터공학과에서 그는 천재로 불렸다. 하지만 IMF 때 아버지가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잘린 이후 가족은 중산층에서 하루아침에 빈민층으로 전락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알코올 의존증에 걸렸고 현우는 12살부터 신문 배달과 편의점 알바로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열정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밤새워 코딩을 하고 온라인으로 최신 기술을 익히며 마침내 금융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해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게요.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던 복수를 해드릴게요.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를 버린 한국 사회에 대한 분노, 가난 때문에 무시당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의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이제 시작이다. 공항에서 맨해튼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세 사람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다. 저도 애틀러스 캐퍼털 인턴이에요. 준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저도요. 상미가 놀라며 대답했다. 설마. 저도 같은 곳이에요. 현우가 웃으며 합류했다. 우연의 일치였다. 아니,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세 사람 모두 한국에서 차별과 무시를 당했고 모두 이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어 했다. 택시 밖으로 맨해튼의 마천루들이 지나갔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크라이슬러 빌딩,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금융 빌딩들.
세 사람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리 함께 힘내요. 상미가 말했다. 네, 서로 도우면서 해봐요. 준호가 화답했다.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현우가 마무리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 시련인지를. 하지만 동시에 그 시련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도 몰랐다. 맨해튼에 첫 발을 디딘 그 순간 세 사람의 운명이 하나로 얽히기 시작했다. 월요일 오전 9시. 세 사람은 맨해튼 금융가 한복판에 우뚝 선 60층 빌딩 앞에 섰다. 애틀러스 캐퍼털 매너지먼트라는 금색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주변으로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삐 걸어가고 있었다. 모두가 자신감에 차 보였고 세련되어 보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6층에 도착하자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맨해튼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허드슨 강이 은색 리본처럼 흐르고 센트럴파크가 녹색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세 사람은 잠시 그 광경에 넋을 잃었다. 와, 진짜 여기서 일하게 되는 건가? 상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들의 감탄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 여러분이 그 유명한 김치 인턴들이군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세 사람이 돌아봤다. 키 185cm의 장신, 완벽하게 빗어넘긴 금발 머리, 맞춤 제작한 듯한 이탈리아 정장. 리처드 스털링이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MBA, 골드만삭스 출신 애틀러스 캐퍼털의 수석 펀드 매니저. 그는 회사에서 200억 달러를 운용하는 실권자였다. 그리고 지금 3명의 한국인을 마치 동물원의 진귀한 동물을 보듯 훑어보고 있었다. 자기소개를 해보시죠. 물론 영어로요. 스털링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준호가 먼저 나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뭐라고요? 발음이 어렵네. 그냥 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주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상미가 이어서 말했다. 저는 박상미입니다. 연세대학교 통계학과에서. 아, 여성분이시군요. 훌륭하네요. 요즘은 다이버시티가 중요하니까. 스털링이 비웃듯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눈물이 통하지 않아요. 현우는 아예 말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좋아요. 이제 여러분의 자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스털링이 그들을 데리고 간 곳은 사무실 한쪽 구석이었다. 다른 인턴들은 모두 넓은 책상과 최신 컴퓨터를 배정받은 것과 달리 세 사람에게는 비좁은 공간에 낡은 컴퓨터 세대가 겨우 놓여 있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업무입니다. 스털링이 두꺼운 파일 더미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지난 5년간의 모든 거래 데이터를 엑셀로 입력하세요. 실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커피 주문도 받아주시고요. 데이터 입력과 커피 심부름. 이것이 그들이 꿈꿔왔던 월스트리트 금융의 현실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다른 인턴들이 그들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다. 쟤들 때문에 우리 기회가 줄어든다더라. 아시아인들은 항상 몰려다니더라.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기 왜 왔을까? 한 인턴이 대놓고 다가와서 말했다. 너희들 집에서 개고기 먹고 왔지?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첫날부터 이런 노골적인 차별을 받을 줄은 몰랐다. 오후에는 더욱 굴욕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스털링이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을 진행하는 동안 세 사람은 회의실 뒤에서 물과 커피를 나르는 역할만 했다.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 다이버시티 인턴들입니다. 스털링이 클라이언트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조차 모욕적이었다. 마치 회사의 선행을 자랑하듯이. 그날 저녁 회사 근처 한국 식당에서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야. 준호가 주먹을 쥐며 말했다. 상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한국에서도 여자라고 무시당했는데 여기서는 아시아인이라고.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갈까? 현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그들 말이 맞게 되는 거야. 한국인은 정말 감정적이고 나약하다고. 그럼 어떻게 해?
데이터 입력과 커피 심부름으로 뭘 증명할 수 있어? 기회를 만들어야 해. 현우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동안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발견할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에게는 그들이 없는 게 하나 있어. 뭔데? 간절함.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졌지만 우리는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상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좋아. 해보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데이터야. 현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입력하는 그 모든 데이터들 말이야. 그들은 그냥 숫자로만 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패턴을 찾을 수 있어. 패턴? 시장에 숨겨진 신호들. 그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정보들 말이야. 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굴욕과 분노가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각자의 임시 숙소에서 세 사람은 같은 다짐을 했다. 보여주겠어. 한국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3주 후 밤 10시. 애틀러스 캐퍼털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 46층에는 청소부들과 야근하는 몇몇 애널리스트들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구석 자리에서는 3명의 한국인 인턴이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또 야근이네. 지나가던 청소부 아저씨가 영어로 말했다. 너희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준호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청소부 아저씨는 멕시코 출신이었다. 그 역시 이민자로서 차별을 겪어봤기에 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 스털링과 다른 직원들이 모두 떠난 후 세 사람은 진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낮에는 단순한 데이터 입력과 커피 심부름을 했지만 밤에는 그 데이터들을 분석했다. 현우야, 오늘 뭔가 발견했어? 상미가 물었다. 현우는 화면에 가득한 숫자들을 가리켰다. 이상해. 스털링이 관리하는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신흥시장에 70% 이상 집중되어 있어. 그게 문제야? 준호가 궁금해했다. 문제는 다이버시피케이션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야. 브라질 20%, 러시아 25%, 인도 15%, 중국 10%. 모두 연관성이 높은 시장들이야. 상미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잠깐. 이 포트폴리오의 베타 값을 계산해보면 와, 시장 위험도가 일반적인 펀드의 3배야.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준호가 자신이 분석한 자료를 보여줬다. 최근 6개월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 문제 신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패드의 금리 인상, 주택 가격 하락, 그리고 현우가 갑자기 손을 들었다. 잠깐. 형, 누나 이거 봐. 그의 화면에는 복잡한 차트가 떠 있었다. 빨간색과 파란색 선들이 마치 심전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개발한 상관관계 분석 알고리즘인데 신흥시장들 간의 연동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그게 뭘 의미하는데? 한 시장이 무너지면 다른 시장들도 도미노처럼 무너진다는 뜻이야. 그런데 스털링은 이걸 전혀 해징하지 않았어. 상미가 흥분해서 말했다. 그럼 만약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나면 신흥시장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거야. 준호가 마무리했다.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걸 스털링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상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가 고개를 저었다. 누가 믿겠어? 커피 심부름하는 인턴들이 하는 말을. 그럼 어떻게 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날 밤부터 세 사람의 진짜 연구가 시작되었다. 준호는 거시경제 지표들을 분석했다. 패드의 회의록, 주택시장 데이터, 실업률, 인플레이션 지표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상미는 통계 모델을 구축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1만 가지의 시나리오를 테스트했다.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스털링의 포트폴리오가 어떤 결과를 보일지 계산했다. 현우는 빅데이터 분석에 집중했다. 소셜미디어의 감정 분석, 뉴스 빈도 분석,
그리고 고빈도 거래 데이터까지 모든 것을 알고리즘에 투입했다. 매일 밤 12시까지 세 사람은 자신들만의 연구실을 만들어갔다. 형, 이거 봐요. 현우가 4주차 목요일 밤에 흥분해서 말했다. 구글 트렌드에서 포클로저 주택 압류 검색량이 300% 증가했어요. 정말? 상미가 확인했다. 내 모델에서도 주택시장 붕괴 확률이 78%로 나왔어. 준호가 자신의 분석을 보여줬다. 패드 의사록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이미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어.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고. 그럼 정말로 3개월 내에 대규모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상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스털링 펀드만 해도 최소 50% 이상 손실을 볼 거야. 현우가 계산 결과를 보여줬다. 회사 전체로는 파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 준호가 심각하게 말했다. 세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그들이 예측한 미래가 너무나 암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한 건 상미가 말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분석할 수 있는데 왜 그들은 못하는 걸까? 현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오만함이야. 자신들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거든. 아니면 우리만의 장점이 있는 것일 수도 있어. 준호가 말했다. 우리만의 장점? 간절함. 우리는 실패하면 모든 걸 잃어. 그래서 더 치밀하게, 더 꼼꼼하게 분석하게 되는 거야.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 경제학, 통계학, 컴퓨터과학. 이들은 모두 비슷한 배경의 하버드 출신들이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우리만의 포트폴리오 모델을 만들자. 준호가 제안했다. 헤지펀드 모델?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 위기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투자 전략. 상미의 눈이 반짝였다. 엔티 프레절 포트폴리오? 정확해. 시장이 무너질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모델. 그들은 몰랐다. 이 순간의 결정이 몇 개월 후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5주차 월요일 오전. 김치팀 프레젠테이션 자료 복사해주세요. 스털링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세 사람이 이름 대신 김치팀이라고 불린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이제는 무감각해졌다. 오늘은 특히 중요한 날이었다. 애틀러스 캐퍼털의 최대 클라이언트인 펜실베니아 연예 이사진이 방문해서 스털링의 펀드 성과를 점검하는 날이었다. 200억 달러 중 절반인 100억 달러가 이들의 돈이었다. 준호가 복사기 앞에서 2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복사하고 있었다. 제목은 이머징 마켓 아퍼투너티 더 넥스트 데케이드였다. 신흥시장의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한 보고서였다. 이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구나.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젯밤 자신들의 분석에 따르면 신흥시장은 3개월 내에 30% 이상 폭락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스털링의 보고서는 여전히 20% 상승을 예측하고 있었다. 준호야, 괜찮아? 상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매일 밤 연구한 결과들이 이들의 오만함과 대조되면서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다. 회의실에서는 스털링이 열정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신흥시장의 GDP 성장률은 선진국의 3배입니다. 특히 브릭스 BRICS 국가들의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죠. 펜실베니아 연기금 이사장인 로버트 윌슨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정교한 리스크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털링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알고 있었다. 그의 리스크 모델이 얼마나 허술한지.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클라이언트들이 떠나자 스털링이 기분 좋게 말했다. 자, 이제 축하 파티 준비를 해야겠군요. 김치팀 케이터링 주문 좀 해주세요. 또 심부름이었다. 세 사람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시간 회사 카페테리아에서의 일이었다. 세 사람이 조용히 샐러드를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다른 인턴들의 대화가 들렸다.
저 아시아 애들 진짜 열심히 하긴 하네. 그래도 결국 데이터 입력밖에 못하잖아. 맞아. 창의성이 없어. 그냥 시키는 일만 해. 들리라고 말하는 건가? 상미가 주먹을 꽉 쥐었다. 무시하자. 준호가 말렸다. 우리가 답답해하면 그들 뜻대로야. 하지만 더 심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3시 스털링이 세 사람을 회의실로 불렀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겠습니다. 세 사람의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업무를 맡기는 건가? 다음 주에 있을 클라이언트 디너 준비를 해주세요. 예약 메뉴 선정, 교통편 안내까지. 이벤트 기획이었다. 금융 분석이 아니라. 그런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가 분석한 시장 리포트가 있는데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털링이 코웃음을 쳤다. 리포트? 여러분이? 회의실에 있던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웃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경제학 공부했다고 여기서 통한다고 생각해요? 이곳은 진짜 돈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나라의 동네 상점이 아니라고요. 모욕적인 말이었다. 하지만 더 심한 말이 이어졌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감정적인 민족이에요. 투자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데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거든요. 감정적이라고요? 상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죠. 특히 여성분은 더욱 그렇고 여기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만이 중요해요. 상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같은 말을 듣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한국 식당에서 만났다. 상미는 울고 있었다. 못하겠어. 정말 못하겠어. 누나. 현우가 위로했다. 한국에서도 여자라고 무시당했는데 여기서는 아시아 여자라고 2배로 무시당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준호도 분노로 떨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어머니가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번 돈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커피 심부름이나 하라고. 현우가 주먹을 테이블에 내려쳤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는데?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니야. 준호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 뭐가? 진실이야. 우리가 발견한 진실 말이야. 상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하지만 누가 들어줄까? 아무도 안 들어주면 우리가 증명하는 수밖에 없어. 현우가 궁금해했다. 어떻게? 기다리는 거야. 우리 예측이 맞다는 게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준호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그때가 되면 그들이 우리에게 무릎 꿇을 거야. 8주차 9월 첫째 주. 월스트리트의 아침은 여전히 바빴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공기 중에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트레이더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긴장되어 있었고 애널리스트들의 표정이 조금 더 심각해 보였다. 세 사람은 여전히 46층 구석 자리에서 공식적으로는 데이터 입력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모든 신호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다. 형, 이거 봐요. 현우가 흥분해서 말했다. 그의 화면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뉴스들이 가득했다. 누센처리 퍼넨셜 코퍼레이션이 파산 신청을 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전문업체였는데.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거 시작일 뿐이야. 내 분석으로는 더 큰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거야. 상미가 자신의 통계 모델을 확인했다. 내 시뮬레이션에서도 금융기관 연쇄 도산 확률이 65%로 나와. 3월에는 30%였는데. 하지만 애틀러스 캐퍼털 사무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낙관적이었다. 스털링은 매일 아침 브리핑에서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여러분,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있어 왔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우리는 살아남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다른 신호들을 포착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세 사람만의 비공식 회의가 열렸다. 회사 옥상 정원에서였다. 현재 상황 정리해보자. 준호가 말했다. 현우가 자신의 분석을 꺼냈다. 베어스턴스 헤지펀드 2개가 파산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과도하게 투자했다가. 시장 반응은? 아직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내 알고리즘으로는 시장 불안 지수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상미가 이어받았다. 금리 스프레드를 보면 은행들끼리 돈 빌려주는 걸 꺼리기 시작했어. 유동성 위기의 전조야. 준호가 거시경제 지표를 설명했다. 주택 판매량이 4개월 연속 감소했고 주택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섰어.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가? 패드가 아직도 금리를 올릴 계획이라는 거야. 시장에 기름을 부으려고 해.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럼 우리 예측이 맞다는 거네. 상미가 말했다. 시기도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어. 우리가 3개월이라고 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파산할까요?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스털링 펀드만으로도 회사 자산의 40%야. 만약 50% 이상 손실을 본다면 다른 펀드들도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어요. 현우가 덧붙였다. 신흥시장 편중, 레버리지 과다, 리스크 헤징 부족. 그럼 정말로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 상미가 결론지었다. 그때 준호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 우리가 경고해주는 게 어때? 뭐?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었다. 스털링에게 우리 분석 결과를 알려주는 거야. 미쳤어? 현우가 반대했다.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데? 하지만 만약 회사가 정말 망하면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어. 죄 없는 사람들까지. 상미가 고민에 빠졌다. 그래도 그들이 우리 말을 믿을까? 믿지 않겠지.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양심상 할 일을 한 거야. 결국 세 사람은 합의했다. 마지막 경고를 해보기로. 그날 오후 준호가 용기를 내어 스털링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스털링은 여러 개의 모니터를 보며 통화를 하고 있었다. 잠깐만요. 뭔가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중요한 말? 스털링이 비웃었다. 커피가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시장 분석에 관한 것입니다. 스털링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시장 분석? 당신들이? 저희가 지난 2달 동안 연구한 결과인데요. 현재 포트폴리오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준호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다. 신흥시장의 상관관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스톱. 스털링이 손을 들었다. 김 씨, 당신이 누군지 혼동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당신은 인턴이고 나는 200억 달러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예요. 하지만은 없습니다. 당신이 하버드에서 MBA를 받았나요? 골드만삭스에서 10년 일했나요? 당신의 학력이 뭐죠? 한국의 이름도 모르는 대학? 모욕적인 말이 계속 이어졌다. 당신들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전문가인 척하면 안 됩니다.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자격이요? 그럼 자격이 있는 당신은 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죠? 뭐라고요? 베어스턴스 헤지펀드 파산, 누센처리 퍼넨셜 도산, 이 모든 게 우리가 2달 전에 예측한 시나리오예요. 스털링이 웃기 시작했다. 하하, 당신이 예측했다고? 몇 개 회사가 망하는 건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걸로 금융위기를 예측했다고? 3개월 후에 보시면 알 거예요. 좋아요. 그럼 내기를 해보죠. 스털링이 악의적인 미소를 지었다. 만약 당신 말대로 금융위기가 온다면 내가 당신들을 정식 애널리스트로 채용해드리겠어요. 정말요? 대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당신들은 즉시 해고. 어때요? 준호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자신들의 분석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좋습니다. 내기 성사입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다. 형, 정말 괜찮은 거예요? 현우가 걱정했다.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어. 준호가 말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상미가 말했다. 우리가 맞다면 내기에서 이기는 거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돼.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경고도 했고. 현우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제 정말로 준비하자.
우리만의 대안을 만드는 거야. 대안? 위기가 오면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는 거야. 그럼 그들이 우리를 정말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세 사람의 눈빛이 변했다. 이제 단순히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까지 준비해야 했다. 폭풍이 오기 전 그들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 10주차 9월 15일. 운명의 월요일. 새벽 5시 30분 준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뉴스 알림이었다. 리먼 브러더즈 파일즈 4 뱅크럽시 프로텍션. 잠에서 깬 준호가 뉴스를 자세히 읽었다. 리먼 브라더스 158년 역사의 투자은행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것이다. 자산 규모 6,130억 달러.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이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준호는 즉시 상미와 현우에게 전화했다. 일어났어. 리먼 브라더스 파산. 30분 후 세 사람은 24시간 편의점에서 만났다. 각자 노트북을 들고 나왔다. 시장 상황 어때? 상미가 물었다. 현우가 화면을 보여줬다. 아시아 시장이 이미 대폭락을 시작했다. 니케이는 5% 하락, 홍콩 항생은 7% 하락. 우리가 예측한 대로야. 신흥시장은 더 심각해. 브라질 8%, 러시아 12%, 인도 10% 하락. 상미가 빠르게 계산했다. 스털링 포트폴리오로 환산하면 오늘 하루에만 15억 달러 손실이야. 세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들의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었지만 기분은 복잡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 현우가 물었다. 회사에 가야지. 오늘이 진짜 시작이야. 오전 7시 애틀러스 캐퍼털 사무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직원들이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트레이딩 플로어에서는 비명 소리가 들렸다. 브라질 펀드 15% 하락. 러시아도 12% 폭락.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떨어져? 스털링의 사무실에서는 격한 전화 통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일시적 조정이라고 했잖아. 전화 너머로 고객들의 분노가 들렸다. 펜실베니아 연기금, 텍사스 대학 기금, 여러 보험회사들이 모두 추가 손실을 우려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자신들의 자리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다. 다른 직원들은 패닉 상태였지만 그들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현우야, 우리 대안 모델 준비됐어? 준호가 조용히 물었다. 80% 정도. 오늘 밤에 완성할 수 있어. 상미 누나는? 리스크 해징 전략 완성했어. 금, 국채, 그리고 변동성 상품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야. 점심시간 회사 카페테리아는 무거운 분위기였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애널리스트들이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거 언제까지 계속될까? 일시적인 거 아니야? 설마 2008년이 1929년 같아지는 건 아니겠지? 세 사람만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오후 2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미국 시장이 열리면서 추가 폭락이 시작된 것이다. 다우존스 500포인트 하락. S&P 500 역시 6% 폭락. VIX 공포지수 30 돌파. 스털링의 사무실에서 비상회의가 열렸다. CEO, 다른 펀드 매니저들, 리스크 관리팀이 모두 모였다. 현재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CEO가 물었다. 스털링 펀드 18% 손실입니다. 리스크 관리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18%? 하루 만에? 네. 신흥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하락했습니다. CEO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른 펀드들은 어떻습니까? 평균 12% 손실. 전체적으로 24억 달러 손실입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하루 만에 24억 달러. 애틀러스 캐퍼털 전체 자산의 12%가 사라진 것이다. 임시 방편이라도 뭔가 해야 합니다. 한 펀드 매니저가 말했다. 포지션을 줄입시다. 손절매라도. 아니야. 스털링이 소리쳤다. 이건 일시적인 거야. 지금 팔면 손해만 확정되는 거라고. 하지만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지 않아. 내가 20년간 이 바닥에 있었는데 이런 건 항상 있었어.
하지만 스털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저녁 7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 세 사람은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형, 우리가 할 일은 끝난 것 같아요. 현우가 말했다. 아니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준호가 대답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 대한 모델을 완성하는 거야. 그리고 증명하는 거지. 상미가 궁금해했다. 증명? 우리가 단순히 위기를 예측만 한 게 아니라 해결책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현우가 자신의 화면을 보여줬다. 복잡한 알고리즘과 그래프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 모델은 시장 변동성이 높을수록 더 높은 수익을 내도록 설계됐어요. 엔티-프레절 포트폴리오죠. 어떻게? 금 30%, 장기 국채 25%, 변동성 연계 상품 20%, 그리고 우량 배당주 25%. 상미가 자신의 계산을 보여줬다. 내 시뮬레이션으로는 시장이 30% 떨어져도 이 포트폴리오는 5% 수익을 낼 수 있어. 준호가 감탄했다. 정말? 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이 충분하다는 거야.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그때 갑자기 사무실에 불이 켜졌다. 스털링이 들어오고 있었다. 아직도 여기 있네요. 스털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오만함 대신 피로가 묻어 있었다. 네, 야근 중입니다. 스털링이 그들 옆으로 다가왔다. 화면의 복잡한 차트들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뭡니까? 저희가 개발한 포트폴리오 모델입니다. 포트폴리오 모델? 준호가 용기를 내어 설명했다. 위기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입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3% 수익을 냈을 거예요. 스털링이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이게 정말입니까? 그의 목소리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대신 간절함이 느껴졌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릴까요? 스털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세 사람은 깨달았다. 이제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3일 후 9월 18일 목요일. 월스트리트는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시장은 연일 폭락을 거듭했다. AIG가 구제금융을 받고 메릴 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매각되는 등 금융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애틀러스 캐퍼털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스털링 펀드는 3일 만에 35% 손실을 기록했고 회사 전체 손실은 50억 달러에 달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CEO 마이클 로스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회사 설립 이후 최대 위기였다. 이사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은 암울했다. 현재 고객들의 환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연기금에서 100억 달러 전액 인출을 요구했습니다. 텍사스 대학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CEO가 스털링을 쳐다봤다. 스털링, 무슨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스털링은 침묵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펀드 매니저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그때 회의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3명의 한국인 인턴이 들어왔다. 이사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준호가 말했다. 중요한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안? CEO가 놀라며 물었다. 회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사회실이 웅성거렸다. 인턴들이, 그것도 아시아인 인턴들이 이사회에서 제안을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스털링이 화를 내려고 했지만 CEO가 손으로 제지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된다면. 준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저희는 지난 3개월간 현재 상황을 예측했고 동시에 대안도 준비했습니다. 현우가 노트북을 연결했다. 화면에 복잡한 차트가 나타났다. 이것이 저희가 개발한 크라이서스 엘퍼 모델입니다. 크라이서스 엘퍼? 한의사가 물었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높은 수익을 내는 포트폴리오 모델입니다. 상미가 설명을 이어받았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대부분의 자산이 하락하고 있지만 일부 자산들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 장기 국채, 달러, 그리고 변동성 관련 상품들입니다.
현우가 백테스팅 결과를 보여줬다. 지난 3일간 이 모델을 적용했다면 15%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사회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다른 펀드들이 30% 이상 손실을 본 상황에서 15% 수익이라니. 정말입니까? CFO가 물었다. 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준호가 핵심을 설명했다. 현재 위기의 본질은 유동성 부족입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현금을 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금 25%, 미국 장기 국채 30%, 달러 인덱스 20%, VIX 관련 상품 15%, 그리고 우량 배당주 10%입니다. 상미가 리스크 분석을 보여줬다. 이 포트폴리오의 최대 손실률은 5%입니다. 반면 스털링 펀드는 현재 35% 손실 상태죠. 스털링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데 한 이사가 의문을 표했다. 인턴들이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나요? 현우가 자신의 이력을 설명했다. 저는 고려대 컴퓨터공학과에서 머신러닝과 빅데이터를 전공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10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상미가 이어받았다. 저는 연세대 통계학과에서 금융수학을 전공했습니다. 베이지안 통계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준호가 마무리했다. 저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거시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와 경기순환 이론이 제 연구 분야였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단순한 인턴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CEO가 스털링을 바라봤다. 스털링,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털링은 딜레마에 빠졌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대안이라도 필요했다. 무엇이든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테스트해볼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CEO가 결정했다. 소규모 자금으로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10억 달러면 충분합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10억? 이사들이 놀랐다. 네. 하지만 일주일 안에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CEO가 고민했다. 10억 달러는 작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것이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었다. 조건이 있습니다. CEO가 말했다. 말씀하세요. 만약 일주일 내에 5% 이상 손실을 보면 여러분은 즉시 해고됩니다. 그리고 만약 성공하면? 준호가 물었다. 정식 펀드 매니저로 승진시켜드리겠습니다. 스털링이 끼어들었다. 잠깐, 그건 너무. 조용히 하세요, 스털링. CEO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펀드가 35% 손실을 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사회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준호가 다른 두 사람을 바라봤다. 상미와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CEO가 일어섰다. 회계팀에서 별도 계정을 만들어주세요. 회의가 끝난 후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 정말 괜찮을까? 상미가 걱정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틀렸던 적이 있어? 준호가 자신 있게 말했다. 현우가 웃었다. 드디어 시작이네요. 진짜 게임이. 그날 밤 뉴스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워싱턴 뮤추얼, 미국 역사상 최대 은행 파산. AIG 추가 구제 금융 필요. 증시 연일 폭락, 공포지수 40 돌파. 하지만 세 사람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었다. 폭풍이 거셀수록 그들의 배는 더욱 빨라졌다. 일주 후 9월 25일 목요일. 애틀러스 캐퍼털 46층 트레이딩 플로어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지난 일주일간 대부분의 펀드들이 추가 손실을 기록한 반면 한쪽 구석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크라이서스 엘퍼 펀드 현재 수익률 12.3%. 3명의 한국인이 관리하는 10억 달러 펀드가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게 정말이야?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수군거렸다. 저 아시아 애들이 정말 돈을 벌고 있어? 일주일 만에 12%?
지금 이 상황에서 준호, 상미, 현우는 더 이상 구석 자리에 있지 않았다. 회사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배정해줬고 최신 장비와 데이터 터미널을 제공했다. 현우야, 오늘 포지션 어때? 준호가 물었다. 금이 3% 상승했고 장기 국채도 2% 올랐어요. VIX 상품은 15% 급등했고 상미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전체 포트폴리오로는 오늘 하루에 2.3% 수익이에요. 누적으로 12.3%. 그럼 1억 2,300만 달러 벌어들인 거네. 세 사람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커피 심부름을 하던 그들이 이제 억 단위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점심시간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에는 그들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혹시 어떤 전략을 쓰시는지 한 선배 애널리스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현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단순해요. 모든 사람이 팔 때 사고 모든 사람이 살 때 파는 거죠. 그게 쉽게 들리지만 어려운 건 타이밍이죠. 언제 바닥이고 언제 천장인지 아는 것. 상미가 부연 설명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만 믿어요. 시장이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 수치가 매수 신호를 보내면 사는 거예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다. 스털링이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였다. 물론이죠. 준호가 대답했다. 스털링이 그들의 화면을 보며 감탄했다. 정말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조언을 구해도 될까요? 세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얼마 전까지 그들을 김치팀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조언을 구하고 있었다. 제 펀드가 현재 45% 손실 상태입니다. 스털링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무엇보다 고객들의 신뢰를 잃었어요. 20년간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준호가 동정심을 느꼈다. 경쟁자였지만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스털링 선생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말요? 현우가 설명했다. 이 위기는 아직 절반도 안 왔어요.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포트폴리오는 이미. 손절매하세요. 상미가 단호하게 말했다. 뭐? 지금 당장 신흥시장 포지션을 모두 정리하고 안전자산으로 갈아타세요. 그럼 손실이 확정되는데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내년까지 이 위기는 계속될 거예요. 스털링이 고민에 빠졌다. 손실을 인정하는 것은 펀드 매니저로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 시간을 드릴게요. 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너무 늦지는 마세요. 스털링이 나간 후 세 사람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도와야 하는 걸까? 상미가 물었다. 그동안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현우가 불만을 표했다. 준호가 생각에 잠겼다.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이미 충분히 했어. 이제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하는 것 같아. 더 큰 그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말이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회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예전에는 엄두도 못 낼 만한 곳이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꿈 같아. 상미가 말했다. 맞아. 그때는 라면도 아껴 먹었는데. 현우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던 건가? 무슨 뜻이야? 돈을 버는 건? 인정받는 건? 복수하는 건? 준호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복수였어. 우리를 무시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지.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상미가 공감했다. 맞아. 우리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말이야.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 현우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우리만의 회사를 만들어 볼까? 우리만의 회사? 헤지펀드 회사. 하지만 다른 회사들과는 다르게. 준호가 흥미로워했다. 어떻게 다르게? 다양성을 중시하는 회사. 능력만으로 평가하는 회사. 상미가 아이디어를 보탰다.
그리고 이익의 일부는 장학금으로 쓰는 거야. 우리처럼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세 사람의 눈빛이 변했다. 단순한 성공을 넘어선 더 큰 비전이 보이기 시작했다. 좋아. 준호가 결정했다. 애틀러스에서 더 많이 배우고 자본금을 충분히 모은 다음에 독립하자. 얼마나 필요할까? 최소 1억 달러는 있어야 할 것 같아. 현우가 계산했다. 지금 속도로 가면 1년 정도? 너무 길지 않아? 기반을 확실히 다지는 게 중요해.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실패하면 의미 없어.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꿈을 품고 잠들었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한 도전을 준비하는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애틀러스 캐퍼털에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다. 골드먼색스와 모건 스탠리 은행 지주회사로 전환. 금융업계 대격변의 시대. 하지만 세 사람은 동요하지 않았다. 변화는 기회였고 그들은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6개월 후 2009년 3월. 월스트리트의 겨울은 혹독했다.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번졌고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졌다. 하지만 애틀러스 캐퍼털 46층의 한 사무실에서는 기적이 계속되고 있었다. 크라이서스 엘퍼 펀드 누적 수익률 73.5%. 3명의 한국인이 관리하는 펀드는 6개월 만에 7억 3,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금융위기 속에서 이런 성과는 전례가 없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상미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또, 현우가 놀랐다. 지난 3개월 동안 블룸버그, CNBC, 퍼넨셜 타임즈 등 주요 매체들이 연일 인터뷰를 요청했다. 위기 속의 기적, 에이전 위즈 키즈, 더 누 메스터즈 어브 월 스트리트 등의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이번엔 거절하자. 준호가 말했다. 왜요? 이제 유명해졌는데. 유명세보다 중요한 게 있어. 준호가 화면을 보여줬다. 그들의 성공 소식을 듣고 애틀러스 캐퍼털로 몰려든 투자자들의 명단이었다. 하버드 대학 기금, 예일 대학 기금, 스탠포드 대학 기금, 그리고 여러 연기금들. 총 얼마나 돼요? 500억 달러. 상미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500억? 우리가? 아직 결정은 안 했어. 하지만 CEO는 우리가 받아들이길 원해. 현우가 걱정스러워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야. 지금까지는 10억 달러였는데 갑자기 500배로 늘어나면. 준호의 고민이 깊어졌다. 큰 성공 뒤에 따르는 더 큰 책임감이었다. 점심시간 회사 최고층 임원 식당에서 CEO와의 미팅이 있었다. 축하합니다. CEO 마이클 로스가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살아났어요. 애틀러스 캐퍼털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스털링을 비롯한 다른 펀드 매니저들의 손실을 크라이서스 엘퍼 펀드의 수익이 상쇄하고도 남았다. 이제 제안이 있습니다. CEO가 진지하게 말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만의 독립적인 부서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애틀러스 올터너티브 인베스트먼츠라는 이름으로. 독립부서요? 네. 완전한 자율권과 더 높은 수수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회사에 5년간 머물러 주세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다.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준호가 물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투자자들이 답을 원하거든요. 미팅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회사 옥상 정원에서 대화를 나눴다. 어떻게 생각해? 준호가 물었다. 좋은 조건인 것 같아. 상미가 대답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현우가 고개를 저었다. 너무 길어요.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건 독립이었잖아요. 맞아. 우리만의 철학으로 회사를 만드는 것. 준호가 하늘을 바라봤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지금 우리가 성공한 건 애틀러스라는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이야. 무슨 뜻이에요?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독립했다면 이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상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야. 인프라, 네트워크, 신뢰성. 모든 게 필요하지. 그럼 5년을 기다리자는 거예요? 아니야.
준호가 다른 제안을 했다. 협상해보자. 협상? 5년 대신 3년. 그리고 조건을 몇 개 더 붙이는 거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전략을 짰다. 첫 번째 조건 3년 후 독립할 권리. 준호가 정리했다. 두 번째 조건 수익의 10%를 장학재단에 기부. 상미가 추가했다. 세 번째 조건 우리 팀 구성원을 직접 뽑을 권한. 현우가 마무리했다. 다음 날 CEO와의 재협상이 시작되었다. 3년요? CEO가 놀랐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준호가 조건들을 설명하자 CEO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장학재단 기부는 이해하겠는데 팀 구성원 선발권은 저희만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과 일하고 싶어요. 상미가 설명했다. 능력보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CEO가 잠시 생각했다. 그러면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다. 첫 번째 팀원 모집이 시작되었다. 세 사람은 명문대 출신보다는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을 찾았다. 이분은 어떠세요? 상미가 이력서를 보여줬다. 마리아 곤잘레스, 멕시코 출신.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출신이지만 CFA 최고 점수로 합격. 좋아요. 면접 보죠. 이분은요? 현우가 다른 이력서를 가져왔다. 라제시 파텔, 인도 출신. MIT 수학과 출신이지만 대기업에서 차별을 당해서 이직을 원해요. 역시 면접 보죠. 일주일간의 면접을 통해 10명의 팀원이 구성되었다. 한국인, 중국인, 인도인, 멕시코인, 흑인 여성들. 다양성의 극치였다. 이상한 팀이네. 다른 부서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대부분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지만 세 사람은 확신했다. 다양한 관점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첫 번째 팀 미팅에서 준호가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목표죠? 마리아가 물었다.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금융이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되도록. 라제시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동안 제가 찾던 곳이 여기였네요. 6개월 후 새로운 팀의 첫 성과가 나왔다. 애틀러스 올터너티브 인베스트먼츠 첫 분기 수익률 28.7%. 다양성이 만들어낸 새로운 기적이었다. 3년 후 2012년 봄. 애틀러스 캐퍼털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 있었다. 3명의 한국인이 시작한 변화의 물결이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애틀러스 올터너티브 인베스트먼츠 3년 누적 수익률 28.5%. 관리 자산 규모 100억 달러. 팀원 수 50명 25개국 출신. 장학금 수혜자 1000명 전 세계 50개국. 46층 사무실은 이제 작은 지구촌이 되었다. 다양한 언어가 오가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있었다. 준호, 오늘 중국 시장에서 흥미로운 신호를 발견했어요. 리웨이 중국 출신 애널리스트가 보고했다. 어떤 신호죠?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어요. 하지만 서구 분석가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어요. 상미가 관심을 보였다. 현지 정보가 있어서 그런 거죠? 네. 제 고향 친구가 BYD에서 일하는데 새로운 기술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이래요. 이것이 그들 팀의 강점이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온 팀원들이 현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라제시, 인도 시장은 어때요? 현우가 물었다. 모디 총리의 새로운 경제 정책이 곧 발표될 예정이에요. IT 부문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 남미는? 브라질의 새로운 채굴권 입찰이 시작돼요. 제 분석으로는 철광석 시장에 큰 변동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다. 다른 어떤 펀드도 가질 수 없는 네트워크였다. 점심시간 준호는 예상치 못한 방문자를 만났다. 스털링이었다. 시간 좀 낼 수 있나요? 3년간 스털링은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이었다.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사실 부탁이 있어서요.
스털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새로운 펀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준호가 놀랐다. 새로운 펀드요? 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여러분처럼 다양성을 중시하는 펀드를요. 스털링이 자료를 꺼냈다. 디버시티 앨퍼 펀드라는 이름으로 소외계층 투자자들을 위한 펀드를 만들려고 해요. 준호가 자료를 살펴봤다. 진심이 느껴지는 내용이었다. 왜 갑자기 이런 결심을? 지난 3년간 여러분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스털링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다. 저는 20년간 돈만 쫓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돈을 넘어선 가치를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늦었지만 준호가 다른 두 사람을 불렀다. 상미와 현우가 합류했다. 스털링 선생님이 새로운 펀드를 시작하신다는데 우리와 비슷한 철학으로요. 정말요? 상미가 놀랐다. 스털링이 고개를 숙였다. 지난 3년간 죄송했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대한 것. 현우가 웃으며 말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감사해요. 준호가 덧붙였다. 감사하다고요? 네. 만약 처음부터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상미가 공감했다. 맞아요. 차별과 무시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스털링이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새로운 펀드 혼자 하실 건가요? 현우가 물었다. 사실, 파트너를 찾고 있어요. 준호가 흥미로워했다. 파트너요? 네. 하지만 제가 감히 여러분께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미가 말했다. 정말요? 우리 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돼요. 그리고 원래 독립할 계획이었거든요. 현우가 아이디어를 냈다. 합작회사 어떤가요? 저희 노하우와 스털링 선생님의 경험을 합치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모든 직원을 다양한 배경에서 뽑을 것, 이익의 30%는 사회공헌에 쓸 것, 그리고 절대 차별하지 않을 것. 스털링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약속드립니다. 6개월 후 2012년 가을. 맨해튼 42번가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앤너스 다이버시티 캐피털 매너지먼트. 공동 창립자 김준호, 박상미, 이현우, 리처드 스털링. 설립 자본금 50억 달러. 직원수 200명 40개국 출신. 개소식 날 수많은 언론과 투자자들이 몰렸다. 이례적인 합작이라고 들었는데요. 한 기자가 질문했다. 준호가 마이크 앞에 섰다. 4년 전 저희는 이곳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별이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복수가 아니라 화해를 선택했어요. 스털링이 옆에서 말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양성이야말로 금융업계의 미래예요. 상미가 덧붙였다. 우리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냈어요. 현우가 마무리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 후 회사 연례 총회. 애틀러스 디버시티 캐피털은 첫 해에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수익률 42%, 관리 자산 100억 달러, 장학금 수혜자 5,000명, 사회공헌 기금 10억 달러.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물었다.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간단해요. 모든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것. 구체적으로는 우리 팀을 보세요. 한국인, 중국인, 인도인, 멕시코인, 아프리카인. 모든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일해요. 상미가 이어받았다. 각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양한 관점이 만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요. 현우가 보충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배우면 되니까. 스털링이 감동적인 말로 마무리했다. 4년 전 저는 이들을 감정적인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어요. 감정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5년 후 2017년 애틀러스 디버시티 캐피털은 이제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되었다. 관리 자산 500억 달러, 전 세계 사무소 20개국 30개 도시, 직원 수 2,000명, 장학금 수혜자 5만 명. 준호, 상미, 현우는 각각 30대 초반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한 인턴이 아니었다. 기억나? 준호가 46층 옛 사무실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떻게 잊어? 상미가 웃었다. 커피 심부름하던 시절. 그때가 그립기도 해요. 현우가 말했다. 그럼 다시 커피 심부름할래? 준호가 농담했다. 싫어요. 상미와 현우가 동시에 소리쳤다. 세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다. 스털링이 다가왔다. 이제 그는 회사의 공동회장이 되어 있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우리 회사를 케이스 스터디로 만들겠대요. 정말요? 네. 디버시티 언드 이너베이션 인 퍼넨스라는 제목으로. 준호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누가 생각했겠어요? 차별받던 인턴들이 하버드 교과서에 실릴 줄. 그런데 가장 좋은 건 상미가 말했다. 우리가 바뀐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야. 실제로 월스트리트 전체가 변하고 있었다. 다른 회사들도 다양성을 중시하기 시작했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펀드들이 늘어났다. 우리가 시작한 변화가 퍼져나가고 있어요. 현우가 뿌듯해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회사 옥상에서 맨해튼의 야경을 바라봤다. 스털링 선생님 후회한 적 없으세요? 준호가 물었다. 후회요? 예전 방식이 더 쉬웠을 텐데. 스털링이 고개를 저었다. 절대 후회 안 해요. 이전의 성공은 가짜였어요. 지금이 진짜 성공이에요. 왜요? 돈만 벌었다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스털링이 하늘을 가리켰다. 저 별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준 장학금으로. 상미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어제 한 장학생이 편지를 보냈는데 MIT에 합격했대. 정말요? 응. 멕시코 출신 여학생인데 부모님이 청소부셔서 대학 갈 엄두도 못 냈대. 그런데 우리 장학금으로. 현우가 이어받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매일 와요. 정말 보람있어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이게 진짜 성공인 것 같아.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 스털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일하고 싶었어요. 진짜 의미를 찾고 싶었거든요. 현재 2025년 애틀러스 디버시티 캐피털은 이제 세계적인 투자 회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다양성, 포용성, 사회적 책임. 준호는 회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직접 인터뷰를 진행해서 차별받는 인재들을 찾고 있다. 상미는 CIO 최고 투자 책임자가 되어 전 세계 여성 투자자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현우는 CTO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되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투자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스털링은 7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회사 로비에는 큰 글씨로 그들의 철학이 새겨져 있다. 우리는 제로섬 게임을 거부한다.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든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있다. 2008년 3명의 한국인 인턴으로 시작된 변화. 어느 봄날 세 사람은 센트럴파크를 산책하고 있었다. 가끔 생각해.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상미가 말했다. 포기할 뻔했잖아. 현우가 웃었다. 하지만 안 했잖아. 그게 중요해. 준호가 말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 우리가 복수하려고 했는데 결국 화해로 끝났네. 복수보다 화해가 더 어려워. 하지만 더 의미 있어.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뤄낸 성공이라 더 값져. 세 사람이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까? 상미가 물었다. 물론이야.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보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 현우가 말했다. 꼭 그럴 거야. 왜냐하면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지지 않거든.